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빈부격차와는 너무 격이 너무 다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칠레 잘 살지 않아 이러시는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못 살고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칠레 빈민 쪽 가보시면 또 끔찍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주 흥미롭고 재미있는 분 모셨습니다. 이 책을 쓰신 분인데요. 제목이 길어요.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 민원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어떤 책입니까? 말 그대로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를 소개하는 책입니다. 진짜 긴 나라죠? 네, 4,300km가 넘죠. 네. 네. 정말 다양한가 봐요? 그럼요. 위도가 달라지는 만큼 기후가 달라지고 기후가 달라지고 인종도 달라요? 인종까지는 아니어도 네. 비슷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고 삶의 방식이 다른가 보군요. 예를 들면 네. 저희는 북반구니까 네. 지금 여름으로 가고 있지만 칠레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겨울로 가고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갈수록 따뜻한 곳 네. 남쪽으로 갈수록 추운 곳이죠. 그게 한 나라 안에 다 있군요. 네, 다 있죠. 예. 그런데 칠레에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국내 박사입니다. 근데 칠레에서 저 대학 교수 하시지 않았어요? 네, 그러게요. 어느 대학입니까?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있었습니다. 칠레 가톨릭 대학교. 네. 그런데 학위는 한국에서 하셨고 네. 어떤 학문으로 하셨어요? 전공은? 제 전공은 중남미 문학입니다. 중남미 문학으로 하셨고요. 그럼 네. 스페인어를 하신 거예요? 네, 학부 전공은 스페인어고 스페인어, 중남미 문학을 해서 네. 칠레 가서 중남미 문학 가르치셨어요? 아니요. 칠레에서는 한국 역사와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또 이제 연구 주제가 발전되면서 네. 동북아의 대중문화 수업도 했습니다. 다양한 데 관심이 많으시네요. 좋게 말하면 학문 네. 융합이고 네. 또 어떻게 말하면 이도저도 아닐 수도 있지만 뭐 모든 걸 다 하시는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그러시네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교수를 하셨습니까? 칠레에 간 것은 2004년도고 네.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팀 티칭부터 발을 들인 것은 2006년도고 네. 이제 뭐 제가 어떤 뭐 공고가 나서 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프로젝트를 따면서 조금씩 제자리를 만들어 갔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0년에 칠레에서 나왔는데 네. 22년까지 온라인으로 수업했습니다. 와, 그러면 16년간 정식 교수로 그렇죠. 네. 수업 대단하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네, 스페인어로. 칠레 사람들에게 네. 한국을 주로 가르치신 거군요. 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니 먹고 살려면 하라고 하는 걸 해야죠. 네, 아주 흥미진진한데 오늘 그렇게 살아오신 걸 말씀을 여쭤볼 수는 없고 네, 네. 칠레에 대해서 또 이 중남미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거와 중남미에서 사는 것 또 한국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것과 중남미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거 이거 어떻게 달라요? 중남미가 일단 33개국이나 있기 때문에 네. 중남미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죠. 또 중남미에서도 어떤 나라에 살고 어떤 나라에서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삶의 차이가 크겠죠. 그런데 이제 중남미에 사시는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상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네네. 제가 처음 칠레에 입국했을 때 네. 제일 처음 들은 질문이 뭘 파니였어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뭐 대사관이나 기업 주재원 네. 아니면 무엇을 파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네. 나 아무것도 안 파는데요. 그럼 대사관에서 일하니? 뭐 회사에서 일하니? 그렇게 양분돼 있고 네. 저는 칠레가 교민수가 많지 않은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학교에 네. 있는 사람이 뭐 제 삶을 다 통칭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칠레 수도인 산티아고에 살았던 경험을 비유해 보면 저는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예, 네. 뭐 있는 것에 감사하다는 것도 배웠고 2010년에 뭐 규모 8.8의 대지진도 겪어보고 나니까 와. 인생 별거 없구나도 배웠고 8.8이면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때 아마 한국 언론에도 많이 나왔을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대자연의 힘을 배웠고 뭐 네. 트레킹 많이 다녔어요. 네. 네, 파타고니아도 가고 하면서 정말 나는 지구상에 뭐 흙먼지도 안 되는구나. 뭐 네. 인생 별거 있나? 오늘 무사하면 감사하지. 거기도 안데스 산맥이 있는 그렇죠. 거죠? 안데스 산맥이 쭉
칠레를 다 따라 있어서 네. 이들이 왜 이렇게 까르페 디엠으로 사나는 것도 많이 배웠죠. 카르페 디엠은 이제 오늘을 즐기자죠. 오늘을 즐기자.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유만만 뭐 그게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아요. 그냥 네. 삶의 방식이 다른 건데 그리고 칠레 가톨릭 대학교가 한국에서는 가끔 그 학교가 가톨릭이 들어가니까 뭐 다 신부들 아니야 이러시는데 네. 총장님도 지금은 공대 교수님이 총장님이시고 완벽한 그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시카고 보이즈 온상인 대학교입니다. 아, 네. 그래요? 그게 네. 가톨릭 대학교예요? 네, 그래서 세계 그렇군요. 랭킹도 뭐 QS 랭킹도 한 120건대쯤 하고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살아남기 위해서 너무 바빴고 허걱허걱하면서 그렇게 지냈죠. 이제 저는 그때는 정말 좋은 재료로 집에서 많은 걸 많이 해 먹었고 네. 김치를 못 먹었죠. 왜냐하면 일단 그 볼키스를 하기 때문에 마늘을 먹으면 그 한국 음식의 과학성을 설명하기 앞서서 내 냄새가 남들을 방해할 수 볼키스를 있잖아요. 해요? 네, 그래서 남자 여자도 그러고 뭐 다 그냥 여자끼리도 그게 막 그러고? 볼에다 뽀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볼만 네. 되는 인사인데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김치를 대용할 것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러저런 실험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게 잘 살았어요. 네. 예. 이제 그러다가 한 20년 가까이를 살다가 한국에 와 보니까 내가 칠레에서 어떻게 살았지? 그 온갖 것을 다 만들어 먹으면서 예. 한국은 이렇게 편한데 네. 저는 지금도 연구실에 갈 때 도시락을 잘 싸가요. 약속이 없는 날. 네네. 이제 한국엔 도시락 문화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칠레는 그 제 동료들 엘리트들도 도시락을 싸오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어허. 교수 회의할 때도 뭐 우리 점심 먹으면서 회의하자 그러면 도시락 네. 싸온 사람은 도시락 먹고 아닌 사람은 식당밥 먹어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저는 칠레에서 도시락 싸던 거에 비하면 한국은 뭐 김치도 주문하면 다음날 오니까 네. 냄새 걱정 없이 마음껏 쌀 수 있고 그래서 한국이 참 살기는 편하구나. 그러나 제가 너무 칠레 마인드로 한국살이도 하다 보니까 주위 분들은 나를 보면 갑갑하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근데 우리 한국인들이 보면 좀 남 눈치 많이 보잖아요. 네. 그 유행하면 다 따라가야 네, 되고. 그런 거 없죠, 전. 거기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아. 네. 그렇군요. 네. 학생들의 공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외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강의를 할 때는 네. 제가 칠레 가톨릭 대학에서 수업하듯이 수업을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어요. 네. 예를 들면 조별 활동을 한다. 네. 그러면 칠레 학생들은 자 팀원을 짜고 뭐 조별 주제를 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건 그들의 권리예요. 그걸 교수가 해주기보다 자기들이 하기를 원해요. 어허. 그런데 한국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교수님이 알아서 해주지 왜 귀찮게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네. 저는 아니 또 그래도 중남미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책은 읽어야 하는데 요즘에는 교과 시스템이랄까 바뀌어서 이렇게 저렇게 학생들이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초적인 걸 모르네. 그래서 조별로 막 책도 읽히고 유학도 하게 하고 해서 엄청나게 욕을 먹고 한국 수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네. 칠레 학생들은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칠레 알베르토르타도 대학교가 KF e스쿨이라는 이제 온라인 스쿨을 하는데 네. 그때는 온라인으로 해도 칠레 학생들은 질문하고 싶은 학생들은 뭐 마이크 켜고 질문하고 채팅창에 질문하고 막 참여를 해요. 네네. 근데 한국 학생들은 좀 수줍어하죠. 그렇죠. 예. 외우는 데 익숙해서 그런가요? 그렇죠. 아니면 그래서 상하 관계에 익숙해져서 그런가요? 뭐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 수업할 때는 열린 게시판으로 쓰고 싶은 말을 쓰라는 네. 식으로 하니까 또 거기는 써요. 네. 그리고 칠레에서는 제가 수업하는 시간만 저는 돈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질문은 그 시간 안에 해야 되죠. 다른 시간에 질문할 게 있으면 면담 시간에 해야 되는데 네. 한국 학생들은 수업 시간엔 안 하고 쑥스럽다고. 수업 끝나면 다 줄 서서 질문하잖아요. 끝나면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칠레 마인드로 보면 이건 저의 휴식 시간을 방해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보면서 수업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칠레가 자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죠. 중남미 전체가 자원이 많죠. 네. 특히 칠레는 돈이 되는 자원이 많죠.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네. 중남미 하면
그러면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데 농업이민을 농업이민 갖고. 간 거 생각나거든요. 네, 네. 칠레에 계시는 한국인들은 어떻게 가신 거예요? 거기? 농업이민이 아니죠. 투자이민이죠. 아, 그건 투자이민이에요? 네, 보통 이제 남미 얘기하면 다들 농업이민 많이 말씀하시는데 예. 그 농업이민은 이제 그 박정희 정권 때 1970년대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70년대 이제 그 전에 네. 이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농업이민을 갔고 네. 그 농업이민을 가신 분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지 않으셨죠. 네. 네, 그리고 칠레의 경우는 칠레의 피노체트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이제 그때 이제 한국 정부와 합의가 잘 되어서 아하. 투자이민 형식으로 갔고 그때 이웃 나라로 건너가셨던 분들이 뭐 파라과이의 화훼 산업으로 갔던 분들 뭐 이런 아하. 분들이 또 칠레로 넘어가시기도 하셨죠. 예. 그럼 그때만 해도 한국보다 그쪽 나라,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의 삶이 더 좋았으니까 한국인들이 갔을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역전이 된 상황이죠. 어떻습니까? 한국이 너무 급격하게 발전을 했죠. 네.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예외적이긴 한국이 하죠. 예외적인 거지. 네. 중남미 국가들도 그렇게 우리 기준에는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보면 GDP 기준으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 보면 그 인디오라고 하나요? 네, 네. 그분들하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처럼 생긴 사람들하고 너무 다양하죠. 예. 그럼 그 생활 수준 차이도 있어요? 사는 방식이라든가? 국가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네. 제가 이제 한번 지도를 네. 자 칠레에서 수업할 때는 제가 이렇게 태평양 중심의 지도를 보여주면 학생들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네네. 이건 우리 기준의 지도고 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중남미 갈 때 다 미국을 경유하는 우리의 기준은 태평양이죠. 그렇죠. 그렇죠. 자 칠레 학생들의 기준은 대서양이에요. 아하. 이 지도를 보시면 스페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배를 타고 건너갔고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배를 타고 갔죠. 네네. 그리고 원주민 인디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이 또 건너갔죠. 아, 예. 그래서 기존의 원주민도 한 종족이 아니었고 여러 종족이 있는 상태였고 네. 또 그 당시에 1492년에 크리스토벌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할 때에는 네. 이미 스페인을 포함한 포르투갈까지 이베리아 반도가 7세기가 넘게 아랍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미 혼종의 사람들이 다시 대려 건너가서 다시 네. 혼종을 이루고 살았고 네. 이후에 유럽 이민들이 건너갔고 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멸망하면서 또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사람들이 건너갔고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피부색과 문화와 음식이 다 있는 곳이 중남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나라마다 다 제각각이겠네요. 여기?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네.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낮은 곳이 있고 네. 또 그래서 상대적으로 백인 비율이 높은 곳이 있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백인도 있을 수 없고 네. 아주 순수한 원주민도 있을 수 없는 곳이 또 중남미죠. 어떻게든 혼혈이 이루어졌기 그렇군요. 때문에. 그러나 피부색에 따른 계급과 네. 또 빈부 격차는 너무 당연하죠. 그럼 백인처럼 생긴 사람이 잘 삽니까? 피부색이 하얗고 네. 또 피부색에 더해서 그 성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하. 학기 전에 딱 그 리스트에 패밀리 네임을 보면 네. 이번 학기 교실이 좀 어둡겠네. 네. 이번 학기 교실이 밝겠나라고 짐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돈이 많다고 또 다 엘리트가 아니에요. 중남미는. 아하. 네, 그거 이제 뭐 과두 계급이라고 하는데 네네. 피부색과 성씨와 내 주변에 누군가 친척, 친구들과 이미 그 그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네. 돈이 없어도 엘리트일 수 있고 아. 또 양반 개념이 아직 있다고 볼 수 있죠. 아, 거기도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사람끼리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네, 네트워크가 한국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네. 더 견고하게 저는 맺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우리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 하면 크게 떠오르는 나라가 브라질, 네. 아르헨티나, 네. 칠레, 네. 뭐 멕시코 요즘 베네수엘라. 월드컵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이제 마두로 때문에 난리 났고 이제 예, 쿠바 뭐 그러니까. 이렇죠. 이 나라들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겁니까?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딱 같은 기준으로 보긴 어렵고요. 네. 일단 중남미 쪽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높고 네네. 또 지도에서 보시면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로 내려올수록
원주민 인디오 비율이 적기 때문에 네. 백인이 좀 더 많아 보이고 네네. 또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지만 브라질은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네. 스페인어권인가 포르투갈어권인가가 또 다르고 네네. 또 이 베네수엘라와 쿠바는 카리브해 지역에 있어서 이 카리브해 지역은 스페인과 포르투갈뿐만 아니라 유럽 여러 나라가 다 해적들의 온상이었던 곳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카리브해 지역에 수천 수만 개의 섬이 있는데 네. 쿠바 도미니카 공화국은 스페인어를 쓰는데 같은 섬에 있는 아이티는 크리올 아이티어를 쓰고 여기에 프랑스어, 네덜란드 뭐 여러 나라어를 쓰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 가면 또 흑인 비율이 좀 더 높고 예. 남쪽으로 오면 흑인 비율이 적고 아하. 말투도 다르고 또 요즘에는 이 베네수엘라의 난민들이 네. 중남미 전역에 지금 뭐 사람뿐만 아니라 조직 범죄, 마약 다 퍼뜨리고 다니고 있어서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단순히 한중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근데 여기가 원래는 미국의 영향권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중국의 영향력이 뭐 막강하다고 그래서 둘이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둘이 다투지 않아요. 다투지 않습니까? 미국은 1823년에 먼로 독트린을 선언하면서 네. 또 미국이 그 사이에 국력이 컸고 네. 또 1898년에 미 스페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 카리브해 지역의 영향권을 확보했고 네. 그리고 이제 중남미 국가들도 70년대, 80년대, 뭐 한 90년대까지 뭐 여러 군사 독재 정권과 민주화 과정을 겪을 때 미국 CIA 개입이 있었고 네. 국가별로 차이는 있지만 네. 그래서 한국에서 너무 쉽게 중남미를 미국이 앞마당 뒷마당 하시는데 그 얘기는 이제 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죠. 멕시코는 마길라도라 같이 이제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지만 네. 공장도 있고 그러나 반대로 미국도 멕시코에 의존하는 산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 서로 그렇군요. 네. 그러나 중국은 그 1대1로 사업을 하기 몇 년 전부터 네. 조용한 투자를 지금 몇십 년째 지속해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항만, 도로, 얼마 전에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지하철 개통했는데 그것도 중국 자본. 또 어허. 실생활에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사실은 예. 베네수엘라, 쿠바에도 엄청나게 중국 자본이 깔려 있고 네. 중국이 쿠바의 태양광 발전도 천천히 절대 서두르지 않고 그래서 싸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은 막 난리를 치지만 중국은 별 반응이 없잖아요. 네. 그냥 조용히 하던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빠지면 중남미의 산업이 지금 거의 돌아갈 수가 없고 아, 그럴 정도예요? 네. 그리고 미국이 하루아침에 저는 뺄 수도 없다고 봐요. 네. 중국인들이 물러가면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안 되죠. 시설인가 보죠? 네. 그리고 저도 칠레에 있을 때 1대1로가 뭔지도 잘 모를 때부터 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아하. 이렇게 피부로 느낄 수 있었어요. 예. 그때도 개인들이 와서 뭐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중국 은행이 들어오고 또 네. 어느 날 보니까 이게 뭐지? 한인촌에 한국마트 옆에 막 시뻘건 등단 중국마트가 생기고 그냥 조용히 그냥 계속 들어오고 제가 재작년, 작년, 올해 칠레를 다녀왔는데 네. 갈 때마다 너무 중국이 느껴졌어요. 아, 그 정도로? 네, 심지어 네. 중국 학교도 생겼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와 무섭다 약간 이런 생각이 한국인의 영향력은 어때요? 물론 커졌지만 네. 일단 우리가 이 중국이나 일본은 물론 이제 한국이 많이 알려지고 네. 한류 영향도 크지만 중국은 그 예전에 이미 뭐 차이니스 쿨리스란 계약 노동자들이 간 것도 있고 네네. 21세기의 중국 정부의 투자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네. 경제 투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그 공자학당 중국어를 가르치는 공자학당도 칠레에도 2군데가 있고 그러나 그게 그냥 공자학당 만들어 놓고 알아서 해가 아니에요. 저는 그 공자학당이 뭐 교사들 지원이나 네. 교재 지원이나 뭐 물적 양적 지원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굉장히
굉장히 조직적으로 하는 굉장히 모양이죠. 조직적이고 잘하고 그렇군요. 있고 네. 그리고 대학 간의 교류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네. 일본의 경우에도 이미 아까 말씀하신 한국의 농업이민은 일본의 농업이민을 본딴 정책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군요. 일본은 이미 메이지 유신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건너갔고 네네. 또 전쟁이 있을 때마다도 건너갔고 해서 네. 일본과는 이미 국교 수교한 게 대부분 나라들이 100년이 넘었죠. 칠레만 해도 곳곳에 하르딘 하포네스라고 해서 일본 정원이 있어요. 네. 그래서 평소엔 일본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저도 이제 뭐 아시아센터에 있다 보니까 일본 대사관 행사에 초청받아 가보면 어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 그 페루의 후지모리 는 일본계죠. 대통령 네. 그 가문이 그 페루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페루에만 있죠. 페루에만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페루의 후지모리 대통령 지금 게이코가 그 딸이 네네. 막강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아하, 달리고 그렇군요. 있는데 예, 네. 지난 선거에서도 뭐 이길 뻔했다가 뭐 졌는데 네. 페루의 일본계 대통령이 나왔으면 중남미에서 아시아 사람들이 한 끝발 하나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네. 또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건 네.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그게 문제예요. 아시아의 그런 게 아시아에 아닌 거군요. 상관없이 일단 페루의 특수성이 있고 네. 또 중남미의 어떤 과도계급 엘리트층에서 페루의 엘리트층이 가지는 또 특성이 있고 네. 또 후지모리가 전략적으로 잘 활용한 것도 있고 예. 페루는 오늘날에도 원래 예전에 잉카 문명이 있던 곳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날에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하는 인디오 부족이 수백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글자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투표 네. 그렇구나. 네, 아직도 그렇군요. 그래서 계속 혼돈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페루는 교육이 안 되나 보죠. 안 되죠. 더군다나 이제 안 중간에 배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글쎄요. 이제 또 안데스 산맥을 끼고 있기도 하고 네. 워낙 인디오 부족이 많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코로나19 때 교육이 더 낙후된 것도 있고 해서 페루는 정치적 안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고 예. 굳이 한중일을 비교하자면 19세기 말에 페루와 볼리비아 연합이 칠레를 대상으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이제 했는데 자 우리의 태평양 전쟁이 아니라 이들이 바라보는 태평양 전쟁이죠. 예. 이제 그때 칠레가 오늘날의 자원의 보고가 되는 아타카마 사막을 차지했어요. 아하. 거기에서 구리도 나고 리튬도 나잖아요. 그 리튬 트라이앵글의 지역이 나는군요. 원래는 페루와 볼리비아가 상당 부분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네. 그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그 땅도 잃었고 그러니까 페루는 독립 이후에 칠레를 대상으로 한 전쟁에서도 졌고 네. 워낙 또 원주민 인디오 문명이 높아서 네. 교육도 잘 되지 않고 네. 혼란이 반복되고 있는 곳이죠.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나 이 중국이나 뭐 러시아도 보면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린다고 요즘에 네, 뭐 네. 시끌벅적합니다. 네. 예,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남극은 어떻습니까? 남극도 칠레에서 주로 관장을 하죠. 예, 사실 예. 남극은 엄밀히 말하면 누구의 영토도 아니죠. 그렇습니까? 네, 누구의 영토도 아니면서 누구나의 땅도 될 수 있는 곳인데 한국도 남극 기지가 있죠. 왜 세종 기지도 있고 네네. 뭐 장보고 기지도 있고 그런데 그 한국의 그 남극 기지들도 그 남극 기지로 가려면 칠레 punta 아레나스라고 하는 남쪽 도시 여기 네네. 지도 보시면 이 남쪽 도시에서 건너가셔야 합니다. 사무소가 칠레에 있고 네. 또 이제 아르헨티나도 그거로 늘 불만을 토로하지만 어쨌든 모든 협의회에서 그렇게 정해진 내용이기 때문에 네. 또 중남미 다른 나라들도 남극에서 멀다고 해서 남극에 절대 관심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 사업을 하려면 칠레를 통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남극도 지금 북극처럼 얼음이 녹거나 뭐 녹고 있죠. 거기도 똑같습니까? 네, 녹고 있죠. 네. 네, 남극 연구는 북극 연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예. 네. 민 교수님 평소에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네. 우리 한국인들이 라틴 아메리카 중남미에 대해서 좀 편견이 많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생각을 고쳐 먹으면 될까요? 아니 그게 뭐 고쳐먹고 뭐 이렇다기보다 네. 잘 몰라서 그렇겠죠. 예. 네.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거기 본 모습이 어떤 건지. 아니, 그건 저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야 제대로 생각을 하는 건지. 33개국이나 있다. 33개국이 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스페인어를 써도 네.
이 좁은 한반도도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있잖아요. 네네. 여긴 어떻게 써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들은 중남미 스페인어는 사투리 아니하시는데 네. 스페인의 레알 아카데미 에스파뇰라라고 하는 왕립 학술원, 우리의 국립 국어원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에서도 네. 중남미 스페인어는 어떤 언어의 바리아시온, 다양함으로 인정하지 사투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각자 다른 스페인어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사용되는 스페인어가 뭘까요? 중남미 스페인어죠. 아, 스페인보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한다. 네. 중남미에 가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네. 그러면 어디 스페인어를 더 많이 쓸까요? 당연히 중남미 스페인어. 아, 그거는 스페인의 스페인어하고 다른 모양이군요. 조금 발음의 차이, 네. 억양의 차이. 또 같은 스페인 내에서도 네. 스페인도 이 카스텔라노라고 하는 카스티아 지방, 중부 네. 지방.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페인어고 네. 바르셀로나가 있는 카탈루냐 지방은 카탈라노를 제일 먼저 쓰고 그다음이 스페인어. 네. 그러니까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 자체에서도 4개의 지역의 바일링구어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지역의 스페인어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네. 하물며 중남미는 네. 이 33개국에 기존의 원주민들의 언어가 있고 또 아하. 스페인의 언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유럽에서 누가 많이 건너갔는가.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스페인어는 이탈리 이민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따라라라라라 이런 이탈리아 억양이 있고 예. 칠레는 독일 이민들이 많이 가서 야 뭐 이런 말 그냥 써요. 아, 독일계가 많아요? 네, 독일계가 아, 많아서 힘 좀 쓴다 하면 대부분 독일계예요. 아, 네. 근데 스페인어에서 야 그런 걸 하는군요. 이제 스페인 칠레에서는 전화 받을 때 야, 오케이, 뭐 이렇게 하죠. 그렇군요. 네. 근데 한국인들이 중남미 하면 아주 못 사는 나라 뭐 이렇게 네. 여겨지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틀린 산다 거예요? 못 산다가 한국의 기준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이제 보통 칠레 오시는 분들도 보면 여기 뭐 소득이 얼마야, 우리 뭐 80년대군 이렇게 하시는데 네. 워낙 빈부격차가 큰 곳이어서 제가 지니 네. 인덱스를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이제 이게 칠레가 2000년에서 2023년까지 하면 네. 지금 많이 내려가도 한 43? 오, 높죠. 굉장히 빈부격차가 큰데요. 심하죠. 중남미가 대부분 이래요. 제가 이제 OECD 국가 평균을 보면 네. 이게 OECD 평균이면 물론 한국도 뭐 이 정도지만 이제 OECD에 들어가 있는 뭐 코스타리카, 뭐 칠레, 멕시코 다 이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이 0.35 정도? 네. 그 정도죠? 네. 이제 일단 중남미 이런 나라들이 OECD네라고 하실 수도 있고. 네. 근데 이제 빈부격차의 수준이 상당히 커서 네.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빈부격차와는 격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칠레 잘 살지 않아 이러시는데 자원도 많잖아요. 왜 그러나 그 자원이 모든 국민에게 그 소득이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칠레 빈민촌 가보시면 또 끔찍합니다. 어때요? 말로 표현하신다면? 말로 표현한다면 유튜브에 보시면 네. 평화방송에서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만드셔서 네. 그런 전 세계 오지에 가 계시는 한국 신부님들의 활동을 기록한 영상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이제 칠레 산티아고의 아주 빈민촌에 계셨던 신부님의 활동이 있어요. 네. 제가 이건 어떤 특정 방송 홍보가 아니라 이제 보면 홍보하셔도 돼요. 신부님께서 이제 그 집을 가보면 그냥 나무로 그냥 지은 집이에요. 얼기설기. 그냥 그러니까. 바람 통하고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흙바닥도 있어요. 그냥 네. 흙바닥에 침대 놓고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칠레는 6, 7, 8월 겨울이 우기거든요. 네. 그럼 비가 오면 이제 나무가 물을 흡수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 축축해지고 옷도 축축해지고 습기가 차겠죠. 그러면 감기에 많이 걸리겠죠. 천식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칠레는 그 신자유주의를 도입하면서 국영보험이냐 민영보험이냐 이 차이도 크기 때문에 보험도 민영이죠. 네. 연금도 국민연금도 다 민영으로 다 연금은 다 했다고. 민영이고 네. 의료보험은 국가보험도 있고 사기업보험도 있는데 네. 국가보험은 제도를 보면 너무 완벽한데 기다리다 죽는 거고 아하. 침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약을 사 먹어야 되고 약값도 비싸고 네. 그래서 그렇군요.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중남미는 소득이 낮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들은 네. 그냥 생활 방식,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 네. 네. 자, 정말 잘 사는 사람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잘 네. 살고 못 사는 사람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게 못 살고. 네. 그리고 나라가 33개나 있고 네. 다 제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유사성과 차이가 동시에 네. 같이 있는 곳. 네. 칠레에서 대학 교수님 생활을 하셨고 16년이나 하셨는데요. 한국인들은 거기에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한창 칠레가 잘 나갈 네. 때는 한 2,500명까지 계셨고 오, 생각보다 많네요. 지금은 2,000명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들 돌아오셨어요. 아, 다시 돌아오셨어요? 저도 왔잖아요. 원래는 왜 갔어요? 거기에? 한국 분들이요. 네, 한국 분들이 교수님 말고. 1970년대, 네. 80년대 네. 이제 투자 이민을 받기 시작했어요. 아하. 원래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들은 독립 이후에 백인 국가를 꿈꿨기 때문에 아시아 이민을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아하. 칠레도 그럼 백인 국가를 꿈꾼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인이 많은 이유도 보통 이제 중남미의 독립을 생각하시면 네. 막 억압과 핍박받는 원주민 민중이 뭐 봉기를 일으켜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하. 왜냐하면 이 스페인 식민지가 스페인의 합스부르크에서 부르봉 왕조로 넘어가면서 네. 이 18세기 들어서면서 식민지 지배 체계를 조금 변화를 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 본토인과 네. 또 이 식민지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일본의 경우는 다르지만 네. 일본 사람이 제일 한국 시민이고 조선 사람은 제2 시민인 것처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김새는 똑같았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빠 엄마가 스페인 사람이어도 내가 신대륙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는 2등 시민 취급을 받게 되죠. 아. 이제 물론 그 두 층이 계급 1층 엘리트 계층이지만 네. 그러나 이 페닌슐라레스가 아닌 페닌슐라레스는 본토인들 네. 인 크리오요. 그러니까 이 현지에서 태어난 영어의 크리올. 아. 크리올들에게는 얘들의 서자처럼 어느 이상을 직책을 못 올라가고 서자군요. 그 서자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크리올 중에는 경제적인 부를 이룬 사람들도 많았지만 예. 절대 1등이 될 수 없는 아하. 중남미의 독립은 이들의 불만이 일으킨 독립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부터 태생적인 모순을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들도 독립 전쟁을 했습니까? 했죠. 스페인을 상대로 한 거죠, 그러면? 스페인 상대로도 하고 자기들끼리도 전쟁이 있었어요. 왕당파냐 아니면 독립파냐. 아하. 왜냐하면 멕시코나 페루 같이 부왕령이라고 하는 네. 식민 시기에 신대륙에 스페인의 왕이 있으니까 네. 총독이 아닌 부왕을 다스리게 했는데 네. 기존에 누리던 게 많은 사람들은 굳이 독립을 할 필요가 없죠. 하고 그렇겠네요. 싶지 않고. 음.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왕당파냐 독립파냐의 전쟁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그 어느 전쟁에서도 결국 이 백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제외된 전쟁이었고 네. 제외된 독립이었고 네, 그렇게 이어왔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페루 같은 경우는 너무 원주민 인디오가 많고 네. 멕시코도 그렇고 원주민이 너무나 많은 곳은 아무리 백인이 들어와도 백인 국가가 되기가 힘들고 아, 그렇군요. 또 유럽인들도 원주민이 너무 많은 곳은 피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상대적으로 큰 원주민 문명이 없었던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곳은 또 기후도 유럽과 비슷해요. 아, 네. 그렇군요. 독일 가보시면 독일이 겨울이 약간 이렇게 우중충한 우기잖아요. 그렇죠. 칠레의 겨울이 그래요. 그리고 칠레 남부. 네. 이제 파타고니아를 보통 아르헨티나만 생각하시는데 네. 안데스를 끼고 칠레 쪽이 있고 아르헨티나 쪽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비행기 타고 탁 넘어가시면 평지가 샥 펼쳐지고 네. 칠레는 안데스의 웅장한 산맥을 그냥 늘 보고 살죠. 네.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스위스와 비슷한 곳이 있어요. 풍경이 정말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정착하고 살기에 좋았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백인 국가를 만들기가 쉬웠고, 아. 네, 그런데 식민 시기에도 흑인들을 노동력이 부족해서 데려왔던 것처럼 네.
이제 다시 우리가 아까 보셨던 칠레도 흑인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IT 때문에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다시 이제 우리가 네. 이 지도를 보시면 아프리카 흑인들이 많이 갔던 곳은 대서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네네. 자, 그러니까 이 태평양을 끼고 있는 나라들도 노동력이 필요한데 이 흑인 노예들이 안데스를 건너오고 이 육지를 건너기엔 너무 힘이 들잖아요. 저 밑으로 배 타고 가는 네, 거? 가거나 아니면 뭐 안데스를 넘거나 이게 아마존을 건너거나 해야 되잖아요. 네. 아마존을 국경을 대고 있는 이 나라들이 다 지금 아마존을 끼고 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그 당시에 필리핀도 스페인의 식민지였습니다. 네. 그랬었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바로 그 차이니스 쿨리스라고 하는 계약 노동자들이 태평양을 건너서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도착을 해요. 중국인들이요. 중국 네. 노동자들이. 예, 거기에는 조선인도 있었습니다. 정말요? 필리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카탄 반도에서 쿠바도 가고 네. 점점 남아에서 페루까지도 갔죠. 네. 이제 그렇게 노동력으로 흡수한 게 바로 차이니스 쿨리스였고 네. 자, 그러다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처음에 일본이 농업 이민을 보낼 때 일본은 브라질과 페루를 중심으로 보냈고 그래서 일본인들이 많이 갔고 그 당시 아르헨티나는 이민법상에서 아시아인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었고 네. 그러나 아르헨티나도 이렇게 광활한 땅을 다스리기에는 너무 사람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수용국과 송출국의 이민법도 잘 보셔야 해요. 아르헨티나에서 이민법을 개정하죠. 아시아 이민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한국 이민도 갈 수 있었죠. 그리고 칠레는 피노체트 정권이 들어서면서 투자 이민의 형식으로 한국 사람들을 받기 시작했죠. 무슨 투자를 하라고 유도를 한 겁니까? 돈을 가지고 오란 얘기죠. 그냥 돈 가져와라. 그게 투자 이민이죠. 네. 얼마 이상을 디포짓을 가지고 와라. 그럼 한국인들은 가서 무슨 장사를 하신 거예요? 주로 옷 액세서리 많이 하셨고 네.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다변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옷, 액세서리. 네. 브라질에 농업이민 가신 분들도 그 2세들이 미국의 LA나 이런 데 가서 패션 스쿨 뭐 다니고 다시 브라질 와서 패션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중남미 이민의 역사는 제가 좀 보면은 슬프기도 한 게 그 네. 누구도 중남미를 가면서 여기가 나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일본 이민과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돈 벌어서 빨리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금이 환영하거나 저도 그랬잖아요. 네. 금이 환영은 못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너무 미국을 바라보죠. 네. 제가 예전에 어느 학회를 갔더니 미국에서 일하시는 한국인 교수님의 사모님께서 네. 저한테 아니 좀 좋은 나라를 가지 왜 거길 갔냐고. 네, 우리가 너무 미국만 바라보니까 네. 그래서. 중남미에 가신 분들은 그러니까 돈 벌면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네. 아이들 학교를 미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보내거나 한국인 짝꿍 만나게 해주고 싶으셔서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도저도 쉽지 않으면 다시 또 브라질로 오거나 또 그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에 자기가 살고 있는 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면 조금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이동이 많았죠. 네, 그런 반면에 일본 이민들은 이미 브라질의 경우에는 뭐 6세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 또 그런 그 니케이들이 남아서 후지모리 대통령도 나왔고 또 일본이 산업 발전을 이룬 시기에 이 니케이들을 노동법 조건으로 해서 받아들였고 이제 그래서 일본은 이 중남미가 제외 일본 디아스포라가 가장 넓게 퍼지고 가장 큰 디아스포라가 바로 중남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본은 라틴 아메리칸 스터디스도 엄청나게 세분화되어 있고 네. 나는 칠레 전공, 나는 쿠바 전공, 나는 뭐 귀한 니케이 전공 뭐 비교할 수 없죠. 그렇군요. 네. 그럼 교수님은 칠레 카톨릭 대학교에서 네. 한국 역사를 가르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비교 문화 수업도 했죠. 칠레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그때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만들어 가면서 했죠. 정말 그때는 뭐 누구나 열심히 살지만 2006년이라 그러셨던가요? 처음 시작이? 2004년에 칠레 갔고 네. 2004년 2학기부터 지방대 2군데 강의를 했고 네. 그때 2005년부터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 이제 아시아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팀티칭 코스에 이렇게 들어갔고 네. 제 수업이 생긴 건 2006년부터고 2006년부터. 네, 그런데 교실에 저만 외국인이잖아요. 저만 동양인이고. 그럴 것 같은데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칠레 가톨릭 대학교가 가톨릭 정신의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정신으로 가난한 학생들도 있지만 네. 한자락하는 집안 학생들도 많기 아. 때문에 어디 해봐 약간 이런 태도도 있었고 열심히 했겠죠.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한국사를 강의하신 네, 거죠. 저는 이제 오히려 그걸 지금 되게 감사하는 이유는 네. 제가 이제 처음에는 문과대 소속이었다가 네. 뭐 문과대 역사학과 소속이었다가 나중에 역사학과 소속이었어 2012년부터는 네. 그러니까 또 이 아시아 센터가 있는 단과대가 역사 지리 정치학부였어요. 네. 그 제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역사, 정치, 인문 얼마나 이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그랬을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제가 그냥 방문 교수였으면 야 너 스페인어 잘한다지만 네. 같은 교수면 이미 경쟁자잖아요. 네. 스페인어 잘한다는 소리 그렇게 많이 못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또 이제 뭐 인종차별하는 교수님도 당연히 계시고 네네. 잘해주는 동료들도 당연히 있고 저는 노력을 많이 했겠죠. 네. 망신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 네. 덕분에 고급 스페인어를 그래도 많이 배워서 그러시군요. 예, 그냥 그 덕분에 스페인어가 많이 늘었고 네. 또 일상생활을 제가 다 맨땅에서 헤딩해서 뭐 해야 되니까 예. 한국 문물, 한국의 언어 이런 것들이 스페인어로 표현이 돼요? 일단 쉽지 않을 것 감정이 같은데? 다르니까 네. 예를 들면 내가 좀 이제 칠레를 좀 아나 싶으면 네. 예를 들면 지진이 나니까 네. 뭐 가벽이냐 주벽이냐 뭐 어디에 금이 갔냐를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단어를 평소에 써본 적이 없잖아요. 네. 또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뭐 하수구 바킹도 바꿔야 되고 모두 이 아저씨한테 설명을 해야 네.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알아들어도 살면 살수록 끝이 없고 칠레 친구들과도 이제 우정이 뭐 20년 가까이 되니까 네. 이게 이제 감정을 표현할 때는 이런 형용사가 스페인어에 없는 건지 있는데 내가 모르는 건지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르니까 덕분에 많이 배웠고 친구들이 저를 엄청나게 많이 야단치면서 가르쳐 줬어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예, 근데 네. 이제 거기에 너무 익숙해 있다가 한국에 와서 그 감성으로 한국어를 하니까 네. 아 나만 황당한 게 아니고 상대방도 황당하겠다. 뭐.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젊은 학생들이라면 한국 문화 하면 그냥 케이팝이나 뭐 드라마나 그땐 뭐 아니었죠. 패션이나 이런 걸 것 같은데 초기엔 아니었어요? 초기에는 뭐 첫 시간에 한국 하면 떠오르는 걸 적으시오 그러면 네. 그 학생들은 정말 솔직해요. 네. 교수라고 눈치 보고 이런 거 없어요. 네. 정말 그 2006년도 그때만 해도 개고기, 태권도 정도면 아주 긍정적인 반응. 개고기. 네, 개고기, 태권도, 북한 나오겠네요. 북한 당연히 네. 나오고 그리고 이제 가끔 그때부터 뭐 드라마 이런 얘기 요즘은 다르죠. 네. 요즘 이제 개고기는 없고 태권도도 오히려 드물고 예, 개를 너무 사람처럼 떠받들어서 우리 지금 너무 반대인데 너무나 그 20년 동안의 변화가 크죠.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좋아할까? 이제 고객의 니즈에 맞춰서 저도 수업을 개발해야 이 수업이 유지가 되잖아요. 그 십몇 년 동안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학생들의 니즈가. 일단 한국도 세대 차이가 큰 것처럼 네. 또 칠레도 그런 세대 차이가 있고 네. 또 제가 너무 좋았던 것은 칠레 가톨릭 대학교 학생들이 정말 똑똑했어요. 네. 그래서 막 질문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연구 주제였어요. 어허. 네, 그냥 그 학생들은 부끄러운 것도 없고 네. 교수 눈치 보는 것도 없으니까 또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막 네. 암기 교육을 받고 큰 학생들이 아니어서 이게 뭐죠? 뭐 이렇게 질문하면 네. 아 얘들이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학생들하고 얘기도 많이 했고 또 이제 칠레 가톨릭 대학교는 교수 강사 상관없이 다 과목별로 조교를 줘요. 아, 수업 교수는- 시간에 조교가 있어요? 네. 그냥? 네. 학점 처리 저는 한국에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러시군요. 이제 교수는 수업만 열심히 해라 이거니까 네. 조교들한테서도 많이 배웠죠. 네. 예, 조교들한테서 저는 그래서 조교에 따라 수업 방식도 매 학기 좀 바꿔가면서 했어요. 아, 얘가 네.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면
이렇게 해보고 네. 또 저런 스타일 좋아하면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제 이쪽 학생들이 항의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에 굉장히 강해요. 네, 그게 그렇군요. 교수님 그게 이런 거 없어요. 딱 정식으로 편지 쓰고 논리를 들이대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런 게 약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감히 어디를 그런 교수님한테 거 없어요. 덤비냐. 칠레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교들이 쿠션 역할도 많이 해주고 너무 고마웠죠. 네. 그럼 그 한국 문화, 한국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수요가 어떻게 변했어요? 좀 많이 늘었습니까? 처음에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로 시작을 해봤어요. 네네. 한국어가 이게 뭐 다른 유럽 계통 언어를 로망스를 배우면 한 학기 배워도 대충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걸 학부 교양 과목으로 일주일에 한두 시간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어 너무 어려워밖에 배우는 게 없고 저도 재미가 없고 네. 학생들도 재미가 없어서 이제 한국 문화와 역사로 바뀌었죠. 그래서 네. 수업이. 그리고 제가 역사 속 한국 여성이라는 수업도 해봤어요. 이건 아하. 페미니즘 수업이 아니라 네. 여성들이 주인공인 역사로 해서 뭐 신사임당 얘기도 하고 게이샤하고 기생의 비교 뭐 게이샤에 대한 환상이 너무 많으니까 일본에 대해서 네, 관심이 일본에 많아요? 대해서는 워낙 그 오타쿠 팬층이 두터워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도 해보고 네. 이제 그러다가 학생들이 한국 역사 문화 수업을 듣고 너무나 고맙게도 어떤 일부 학생들이 투 열어달라고 학교에 건의를 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원투가 생겼어요. 네, 학생들 덕이에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학생들 덕이에요. 그래서 정말 개척하신 거네요. 네, 새로운 그렇게도 분야를. 해보고 또 제가 학교 월급도 받지만 한국에서 지원금도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네. 제가 국제 한국학 세미나를 한 10년 했고 이제 한국 에세이 콘테스트를 한 11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기증받은 책의 순환율도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런 주제를 연구하고 싶어 하는구나. 네.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이제 학생들의 참여를 많이 독려하고 또 한국 역사 문화 수업 시간에 매 학기 말에 후통일 시뮬레이션이라는 걸 했었어요. 네. 한국이 통일되었다는 가정하에 학생들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죠. 그 학생들이 그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네, 너무 잘해요. 그렇군요. 예, 또 상대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가끔 맥 빠질 때가 일부 학생들이 나는 너무 중남미를 보여주고 싶고 해서 뭐 이런 기사가 났다고 알려주면 어느 학생이 이거 시험에 들어가요 할 때 약간 이럴 때가 있는데 이제 칠레 학생들은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창의적이고 의사 표현하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되어 있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참여하는 활동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들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들이 내 수업을 안 들으면 저도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한류가 인기를 끌면서 네. 제 연구 주제도 이들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왜 이런 걸 좋아할까? 네. 왜 이런 건 싫어할까? 이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뭐 동북아의 대중문화 수업도 하게 되고 사실은 이제 칠레 가톨릭 대학교에서 다시 2학기 때부터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해달라고 해서 네, 저는 온라인, 현지 동료는 실시간 현지 수업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니에요. 그 한국 문화가 우리 TV 그러니까 저 한류 나오면 되게 이제 국뽕적인 네, 성격이 그렇죠. 꽤 강한데 네. 실제로 중남미나 이 칠레에서 그렇게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전보다는 드라마? 정말 많이 받아들여졌죠. 제가 연구를 초기에 시작하게 된 계기는 너무 국뽕스러운 답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과 협업으로 이제 질적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수백 명의 팬들을 인터뷰했어요. 네. 그게 제가 이제 더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직접 인터뷰를 하셨군요. 예. 그 주제로. 그 애들 춤추는데 따라다니고 뭐 학교에서 찾아내고 뭐 이제 그렇게 논문 쓰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네. 처음에는 협업으로 질적 연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저 혼자 논문도 쓰게 되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네. 또 팬들은 어느 계층이고 뭐 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약간 편견이 굉장히 심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그리고 K 문화에 대해서요. 편견이 많았다. K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사람도 관심이 많고 아예 관심이 없다. 또 상류층은 조금 이렇게 깔고 보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논문에 그때 치노이즘이라는 걸 썼는데 치님은 중국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가 중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케이팝 팬들은 주로 일본 문화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일본 망가 아니메 보다가. 망가. 네, 그리고 만화죠. 네. 네. 1990년대에 중남미에 칼라 TV가 도입되면서 네. 일본 만화가 그래서 중남미의 지금 한 40대 네. 초반은 일본 만화를 안 보고 자란 사람은 없어요. 그 만화가 영향이 그렇게 엄청나요. 유행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일본 문화인지 몰라도 네. 당연히 일본 문화도 거부의 시기가 있었고 네. 그러나 이제 너무나 이제 일상에 뿌리 박혔고 네. 이제 그 다음에 케이팝은 인터넷 영향도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본 만화 보다가 하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케이팝 아이돌들이 일본어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도 많았고 찾아보니까 일본이 아니네. 그래서 두 팬층이 겹치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그치, 그런 거 연구했어요. 저는 팬들 그렇군요. 인터뷰하면서 나중에 네. 학생들 딱 보면 쟤는 오타쿠고 쟤는 케이팝이고 보일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연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고 네. 그런데 정말 이제 요즘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저는 공이 크다고 봐요. 네, 이제는 대단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차치하고 그래도 알긴 알아요, 다들. 네. 그렇군요. 예. 많이 알아요. 네. 많이 알고 한국 식당도 많이 늘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네, 다들 뭐 한국이 떴잖아. 뭐 네. 그러나 아니 분명히 떴어요. 그러나 저는 좀 늘 객관적으로 상황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러신 하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나쁜 쪽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상황 파악을 해야 대처를 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일본과 중국의 그 깊은 뿌리 절대 무시할 수 없고 네. 저한테도 뭐 한류의 지속성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니 그거야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잘해야 되고 팬들의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이걸 좋아할지 아닐지를 어떻게 네. 아나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답은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어요. 이 얘기하면 나 이거 말해도 되나 막. 그런데 정말 많이 알려줬고 네. 관심이 늘었으니까 저한테도 동북아 대중문화 수업 다시 해달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한국 음식이 그러니까 칠레에서의 한국 음식 또는 중남미에서의 한국 음식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 서울에서 태국 음식점 까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은 아니죠.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아니군요. 그래도 그 정도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태원에 가면 있는 네팔 음식점? 전에는 네. 칠레 산티아고에 있는 한인촌에서만 주로 볼 수 있었어요. 한국 식당을. 그런데 요 몇 년 사이에 네. 저기 부촌에도 생겼어요. 엄청난 변화죠. 이제 시작되는 변화가 그렇죠. 시작되는군요. 네. 그런데 네. 메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어떻게 달라요? 이제 한인촌에 있을 때는 약간 제 입맛엔 굉장히 달고 짰어요. 좀 약간 좀 현지화된 입맛. 네. 그러니까 칠레 학생들 중에 어떤 학생들이 이제 제 제자들이 벌써 취직해서 가끔 한국에 여행도 오고 하는데 난 내가 칠레에서 먹은 한국 음식은 다 가짜였어요. 막 이제 다르겠죠 당연히. 네. 그런데 이제 칠레 부촌에 몇 년 전에 한국 음식점이 생겼는데 칠레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친하지 않은 매운 음식을 다 빼고 네. 고기 구이처럼. 네. 그런데 세상에 전체 요리로 라면이 나오더라고요. 어이구. 후식은 메로나. 세상에. 제대로 약간 나오네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들이 저게 또 너무 재미있었던 일 중에 하나는 네. 이게 동양 음식이 다 약간 웰빙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칠레도 이제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은 웰빙을 추구하니까 네. 제 친구들 중에 또 요가하다 만난 친구들은 저한테 너무 실망했어요. 동양 사람들은 다 채식주의자고 뭐 이런 줄 알았다가 나 고기 너무 좋아하고 나는 티보다 커피 좋아하고 뭐 김치만 드셔야 되는데. 나 김치 잘 안 먹고 그래서 뭔가 이제 현지 입맛에 맞게 네. 많이 변화하고 있고 네. 또 케이팝 팬들은 호기심에 가서 떡볶이도 먹어보고 김밥도 먹어보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저는.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쿠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쿠바가 요즘에 아주 고생이 많은 모양인데요. 쿠바 사람들이. 늘 고생해왔죠. 예. 몇 년, 한 50년 고생했나요, 지금?
그렇죠. 쿠바 혁명이 일어나 1959년에 끝났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예, 1959년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해서 50년 넘게 고생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그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중남미에서 이 쿠바의 역할은 네. 지도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일단. 일단 길쭉하군요. 예, 스페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때에도 네. 크리스토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정복할 때 모두 4차례 항해를 했는데 네. 그때마다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쿠바 아이티 이쪽이었어요. 아. 자, 배가 와서 한 번 육지가 보이니까 쉬고 네. 뭔가 기착점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이 대륙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정복을 시작하죠. 아, 거기가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식민지 그때 신대륙으로 갈 때는 육지다 하고 갔더니 네. 여기가 아니고 또 있네 네. 했던 곳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중간 기착지로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아이티를 뺏었죠. 네, 그렇군요. 프랑스도 신대륙을 탐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아이티 이 섬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나눠 먹기를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미국과 너무 가깝죠. 저 위에가 바로 플로리다죠. 바로 플로리다인데 네. 90마일 한 150km밖에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왜 예전 뉴스 보시면 뭐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고 하는 게 헤엄을 칠만할 만큼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 그래서 갔죠. 헤엄을 쳐서 거기로 가는군요. 그런 난민들 옛날에 막 뉴스에 있었어요. 네, 그런데 쿠바는 사회주의 혁명을 미국의 코앞에서 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예. 이거를 중남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 미국 코앞에서 되네? 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코앞에서 감히? 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네,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중남미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공산주의와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면 칠레에 네. 바첼렛 대통령이 이제 2번 대통령을 했는데 네.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바첼렛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당인데 네. 한국의 언론이 쿠바의 카스트로부터 칠레 바첼렛까지 사회주의 도미노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떴어요. 네. 그러나 쿠바의 사회주의와 칠레의 사회주의는 너무나 달라요, 성격이. 아, 그래요? 중남미의 사회주의는 퍼퓰리즘에 가깝죠. 중남미는 우리처럼 공산주의를 대척할 게 없잖아요. 네. 이념 전쟁을 한 적도 없죠. 이념이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의 보통은 우리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아니라 네. 신자유주의인가 파퓰리즘인가. 그럼 페론식의 그렇죠. 그런 정책이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아, 그게 중남미식 사회주의군요. 네. 그래서 중남미는 그런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이고 네. 그러니까 이 페로니즘 같은 사회주의가 독재와 연결될 때도 있었어요. 중남미는. 네. 예, 좀 특이한 경우죠.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독재 아니었어요? 신자유주의가 피노체트. 독재인 경우도 있었지만 네. 사실 페론도 독재주의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비난도 많이 받았고 네. 이게 중남미의 상황과 연결돼 있는데 일단 쿠바는 카리브에 있고 네. 카리브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스페인 식민지권이 182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이제 대부분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네. 스페인이 쿠바, 필리핀은 놓치지 않고 꼭 지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고 네. 또 쿠바 내부에서도 또 분열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1898년에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쿠바는 얼결에 독립을 했죠. 아, 네, 얼결에 그냥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쿠바 내에 무슨 독립전쟁 이런 걸 치를 것도 없이 미국이 서포트해줘서 쿠바, 푸에르토리코 뭐 그냥 독립이 된 거예요. 그건 카스트로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미국의 거의 놀이터였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때도 법령으로 다 정해서 거의 쿠바의 금융권 다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허쉬 초콜릿도 쿠바에 있었고 영화 그 대부 보시면 네. 막 담배 피고 가는데 막 총 쏘고 쿠바 혁명 시작되는 장면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 1, 2, 3 중에 하여튼 어디였어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언제나 휴양지로 갈 수 있는 곳 다음에 미국에서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곳 네. 자, 여기에 이제 뭐 카지노, 호텔 이제 이런 유흥
상업소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라스베가스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럼? 더 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친미 정권도 바티스타 정권도 들어서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들어서든 스페인 식민지에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로가 등장을 했고 카스트로 혁명이 처음엔 실패했다가 다시 멕시코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가서 결국은 이제 1959년에 성공을 했죠. 네. 미국이 이제 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뭐 수차례 CIA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카스트로가 다 막아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체면이 말이 아니고 네. 중남미 다른 나라 뭐 니카라과, 파라과이, 뭐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어수선하고 사회주의가 막 이렇게 들쑤시는 나라에서 야 쟤네 봐 하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네. 뭔가 버틸 힘이 있었죠. 이제 소련이 멸망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가 또 석유 날라다 주고 대신에 쿠바는 뭐 의사도 보내고 필요한 왜 마두로가 체포될 때도 그 경비원들 죽은 사람들은 다 쿠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쿠바에 그렇게 의사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체 게바라가 의사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산업을 그리고 체게바라가 들어가서 의사들을 기른 거예요? 쿠바에? 이제 일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쿠바가 굉장히 유명한 영어 학교도 있습니다. 영화. 네, 그래서 네. 제 칠레 카톨릭 대학교 제자 중에 한 명이 칠레 카톨릭 대학교 나오고 쿠바에 있는 그 유명한 필름 스쿨을 나오고 지금 네. 독일에서 교수하거든요. 네. 인디 영화 만들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쿠바를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난해서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네. 그 쿠바 박물관, 국립미술박물관을 그 5층을 너무 정신없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쿠바에 관광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받아들였잖아요. 네, 네. 그러나 늘 쿠바 정부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식의 개방을 따르진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쿠바식이다. 중국식은 아니다. 왜? 그러니까 중국처럼 완전히 정계를 개방할 마음은 없어요. 아. 그리고 이 피델 카스트로가 살아있을 때 네.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버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때 카스트로가 한 말이 미국이 우리를 억압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뭐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에서 네. 뭐 까넬 디아스까지 왔는데 사회주의를 바꿀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지배층은 그렇다고 하고 네. 일반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 하든 내가 정권을 지지하나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죠.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베네수엘라 손에 손을 맞잡고 버텨왔는데 네, 차베스가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네, 차베스가 도와주고 이제 마두로도 도와줬는데 네. 이제 석유가 끊기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수년 전부터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쿠바에? 그러니까 쿠바도 네. 완전히 손을 놓고 도움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이 갔으니까 네. 베네수엘라가 갔으니까 네. 스페인어로 빠트로네라고 하는데 누군가 다시 또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중국은 대놓고 나서지 않죠. 네. 대신에 중국은 쌀을 보내줍니다. 쌀을 보내주는군요. 2024년에 협약을 맺어서 쿠바 전체에서 필요한 쌀의 뭐 1%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 쌀이 가요. 그러나 석유는 못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이 그리고 아직 완공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또 그런데 이제 쿠바 사람들이 제가 어떤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들은 이미 그런 고난의 시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네. 그 시기를 대비하는 것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이미 구소련이 멸망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하. 이동을 해서 어떤 한 지점에 모여서 다 같이 자전거 들고 버스 타서 한꺼번에 이동하고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미. 이제 뉴스를 보시면 뭐 영어 기사의 쇼티지, 뭐 자원, 뭐 물자 네. 부족이 쿠바는 10년 전에도 쇼티지, 3년 전에도 부족, 계속해서 늘 있던 일인데 이제 지금은 석유가 끊기면서 조금 더 빡빡해진 건 맞죠. 네. 네. 정전이 그렇게 자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그건. 원래 그것도 네. 원래 네, 그랬습니다. 그건 원래 그랬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들어진 건 맞죠. 예. 그런데 또 이제 카스트로가
소련이 망하면서부터 원래 이제 농업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너무 이제 관광 산업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네. 또 식민지 시기에는 뭐 기껏해야 뭐 사탕수수 뭐 이런 거였는데 자급자족하는 농업을 또 장려했대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나름 하여튼 뭐라도 지금 키우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팍싹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저는 다양한 채널의 그런 쿠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체제에 관심이 없죠. 누가 들어서든 나를 네.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데 이 사회주의를 오래 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일단 국가에서 배분해 주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거기엔 장마당 같은 게 잘 있다고 합니다. 또 암시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겠죠. 예. 그런데 글쎄 미국이 쿠바는 전쟁까지 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할까요? 마두로 같은 상징성 있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 90살 넘은 왜 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기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라울 카스트로라도 기소를 한 게 아닐까. 네. 정말 피델 카스트로가 살아있다. 네. 그러면 마두로 납치 이상의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글쎄 뭐 그렇게 마두로 같은 효과는 또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왜? 그러니까 그래도 피델까지 하여튼 뭐 죽은 사람 다 불러내고 하여튼 라울 카스트로도 그래서 1996년도 사건까지 끌어내면서 소환을 네. 한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마두로에 대해서처럼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요. 그러나 뭐 지금 90도 넘은 노인네를 그렇게 너무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 정도 했고 또 피델 카스트로만큼의 또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건 또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낸시 로드리게스 같은 대체자를 못 찾았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그 전부터 낸시 로드리게스랑 모종의 협의가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고 한데 쿠바에서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란 전쟁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도 미국은 절대 쿠바를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CIA가 가서 협상하고 했는데 쿠바 측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하겠다 뭐 하면서도 체제를 바꿀 마음은 없고 네. 그래서 글쎄요 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쿠바를 뭘로 치고 갈까요? 근데 그 미국 내에는 쿠바 이민들 또는 네. 쿠바 난민들 그런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인으로 살죠. 예, 그들은 미국인으로 미국인이고 살죠. 쿠바 정권 전복을 아주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고 미국에 살아야 하잖아요. 예. 네. 제가 보니까 그 플로리다에도 마이애미에도 네. 우리나라 무슨 상해 임시정부 같진 않아도 네. 쿠바 어떤 민주 정부를 수립한 것 같은 그런 인물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막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5살 때 미국을 건너갔대요. 완전 네. 백인이고 쿠바는 그 이후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쿠바의 민생을 알까? 저 사람은 쿠바가 미국의 몇 번째 주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 자기가 주지사하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글쎄요. 쿠바를 저는 미국은 중남미 나라들을 주로 편입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네. 우리의 서방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하고 다시 쿠바를 그 옛날에 미국의 놀이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겠죠. 조금 다르겠죠. 조금 다를까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석유가 없어요. 쿠바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탕수수, 그 사탕수수. 유명한 씨가 씨가 카카오 뭐 이런 농사가 잘 됐던 곳인데 네. 일단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서 네. 안보 문제에서도 정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미사일을 설치할 수도 있죠. 옛날에도 그 러시아 미사일 설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대신에 그렇게 나서진 않죠. 그러나 그런 위협이 늘 소련 때는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야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영향권 안에 두어야 미국에서 못하는 것들을 뒤로 허용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상징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 그다음에 쿠바를 잡으면 이제 카리브해 영향권이 즉 베네수엘라 잡고 쿠바 잡고 이제 파나마 운하도 또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카리브해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또 물러가진 않겠죠. 저는 중남미만 더 불쌍해진다고 봐요. 네. 네.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요. 네. 오늘 쿠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상세한 네. 역사
더불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네. 또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